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집택 TV 부동산 고수가 들려주는 돈 버는 법 코너에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미국 등 해외 부동산을 서울에서 분양 마케팅하는 에이전트들이 부쩍 눈에 띕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하는 전문 업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이 기업들의 해외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잖아요. 간접 투자 대상인 펀드 상품으로 베트남 등 각국 부동산 펀드들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이나 일부 아시아 지역 부동산에 국한됐던 투자 대상도 이젠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외 부동산 투자의 고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성 해외 부동산 투자 연구소 소장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김진성 소장님을 통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데 대체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이고 투자 규모는 얼마 정도입니까? 예, 최근 들어서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해외 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열리고 있고요. 세미나 하시는 데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올해만 벌어진 일은 아닌데 유독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제 국내 부동산의 어떤 침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체 투자처로 이제 많이 찾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영주권 취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B5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부동산 투자는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은 부동산 간접 투자입니다. 펀드 비슷한 건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최세 금액이 50만 불에서 90만 불로 인상이 됐습니다. 11월 20일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티켓을 잡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에 오셨는데요. 그래 실제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 부동산 펀드까지 포함해서 한 12조 정도가 해외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19년 11월 현재 약 한 53조, 그러니까 거의 4배 정도가 지금 부동산 투자가 이제 늘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이 자산운용사라든가 어떤 연기금융 이런 쪽에서 어떤 펀드 형태로 들어간 부분이 대다수고 개인들이 투자한 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 지금 현재 한 6억 불 정도, 그러니까 한 7, 8천이 순수하게 개인들이 투자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한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미미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금액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간접 투자는 간접 투자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해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커졌고 국내에서 투자하는 시장 자체가 커졌고 국내 부동산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체적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가는 부분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열기는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시중에 유동자금이 원체 많다 보니까요. 그 자금이 해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그 열기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특히 강남에 집을 사면 무조건 돈 번다고 합니다. 돈이 없거나 돈 빌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돈을 융통할 수만 있다면 모두 강남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간 강남 불패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 수익률도 그리 높지 않고 투자 리스크도 훨씬 크다는 해외로 왜 굳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근데 해외 부동산 투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꼽아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수익, 어떤 대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대체 투자 형태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대부분 자산 운용사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연기금이라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게 이제 순수하게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년 지속되는 거지만은 이제 자녀라든가 이주, 어떤 이주의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이제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개인 투자에서는 가장 큰 게 이주나 자녀 유학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많고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수하게 이제 부동산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자금 자체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싼 데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가는 게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하시는 어떤 유형별도 그렇지만 이제 층별로도 좀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라든가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큰 펀드 조성을 해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과 함께해서 이렇게 간접으로 투자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또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은 그 펀드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라든가 그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시는 분은 좀 또 그 어떤 고소득층 이런 쪽에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순수하게 우리 이제 중산층 같은 분들은 이제 동남아 쪽 아무래도 부동산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유형이 나눠져서 이렇게 투자가 되고 또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 국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대체 투자처로 이제 그 중산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현재 해외 부동산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해외 부동산 투자는 어떤 지역, 어떤 물건에 하는 게 안전하고 수익이 높습니까? 또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기는 합니다만 좀 이 투자 부분에서 조금 좀 그 가이드가 될 만한 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해외 부동산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제가 투자를 하고 나서 관리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해외 투자를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의 목적을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만약 뭐 그 투자를 해서 내가 거기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 그게 뭐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그렇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외 부동산 뭐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과거 한 20년 비교해도 모든 해외 부동산은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주라는 목적에서는 장기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혀 신경이 쓰실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체 투자처로 해외 부동산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안정성에 이제 우선을 두셔야 됩니다.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좋지만 문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아예 그냥 투자를 잘못해서 모든 걸 날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자산으로 봤을 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시면 뭐 그냥 큰 본인의 자산을 그 잃으실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목적을 정하셔야 됩니다. 목적을.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 거주냐, 수익형이냐, 이걸 이제 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보수적으로 내가 좀 지키겠다고 생각하시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일단은 국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뭐 중개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또 돈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큰 손실을 그러니까 손실은 크게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조금 뭐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손실이라는 면에서 뭐 완전히 내 돈을 날린다든가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이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요새 이제 중산층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잘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이제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 나라의 그 어떤 외환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이제 동남아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붐이 일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모든 분들이 동남아로 러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동남아 시장의 부동산이 거의 뭐 크게 이제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그 손실을 많이 보셨는데 그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아니고요. 환율이었습니다. 환율. 그래서 이게 해외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환하고도 또 관계 있기 때문에 꼭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이라든가 환율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그냥 뭐 집값이 싸고 수익률이 높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집값이 이제 싸서 집값이 올랐는데 환율이 또 떨어지면 저희로 봤을 때는 또 손실이 보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그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계속해서 이제 경제가 성장이 되고 있고 또 외환도 튼튼하고 또 글로벌 기업도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 시장이 사실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뭐 미래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많이 뭐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검증되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뭐 그렇게 되면 좋고 어떤 그 심증은 가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부동산을 해서 돈을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해서 크게 내가 어떤 이익을 보겠다는 투자 방식보다는 내 투자 금액을 좀 손실을 안 보겠다, 지키겠다, 이런 쪽에 어떤 보수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 목적을 정하시고 나라도 좀 안정적인 나라에 투자를 하시는 게 보다 그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대체 그 투자의 그 최소 단위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또 아울러서 이런 그 해외 투자를 하려면 이 세금과 인허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해외 부동산 이제 투자는 예전에는 뭐 그 한국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는 이제 금액의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상한선이 있고 뭐 얼마 나갈 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부동산 그 투자 자유화가 되면서 어떤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뭐 최소 금액도 없고 뭐 최대 금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세금을 뭐 다 내신 돈이고 어떤 자금 출처가 명확한 돈이라면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금액은 이제 얼마를 투자할 거냐는 그 나라의 이제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이제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뭐 미국 그 LA나 뉴욕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억 정도가 요새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도 베트남 호지민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요새는 한 3억 수준 정도 돼야 그 원하시는 이제 그런 아파트라든가 콘도를 좀 구입할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이 굉장히 좀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억 정도 수준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호바르 같은 경우는 뭐 한 1억 5천, 2억 정도. 그래서 나라마다 굉장히 좀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뭐 투자를 하시는 금액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금액이라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지에서 융자가 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인데 뭐 현지에서 50% 정도 융자를 해준다 그러면 5억만 또 준비를 해서 허가를 받고 나가시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뭐 금액의 제한은 없고 본인이 원하시는 형태의 어떤 부동산을 보시고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또 질문도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자금 출처, 자기가 이제 세금을 내고 자기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 돈이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은 돈이라 그러면 나중에 나가셨다가 뭐 한국에 이제 들어오실 때도 문제가 되고, 또 현지에서 그 뭐 부동산을 처분하시고 그거를 이제 달러나 하나로 바꿔서 들어오실 때 또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그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나가실 때는 본인이 거래하시는 주거래은행 가셔갖고 내가 해외 부동산 그 취득을 하겠다. 취득의 목적은 내가 거주 혹은 수익형 투자, 순수 투자로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정해서 송금을 하시면 되고요. 송금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주거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타이틀이나 이런 거 보여주시면 되고, 수익형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세금 신고한 부분, 만약 현지에서 세금 신고가 안 된 부분이라면 한국에서 종합 과세할 때 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임대소득으로 합산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것만 뭐 되시면은 처분하실 때까지는 계속 갖고 계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처분하실 때는 뭐냐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하고 환차익이 생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뭐 현지에서 내시게 되면 현지에서도 내시고, 또 그거를 이중과세 협정이 되어 있으면 한국에서 그 어떤 세금의 그 크레딧을 받으시고 한국에서 또 한 번 세금 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혀 돈 들어오고 나가시는 거라든가 금액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따르셔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그 이익을 환수하시면 전혀 해외 부동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부동산이 꽤나 그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되고, 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됐는데, 예.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보니까 인허가나 이런 것보다는 좀
세금을 좀 제대로 내고 예. 또 성실하게 또 자금 출처를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막상 투자하고 대상지를 목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 목적과 지역을 결정하면 이런 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쉽게 이렇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절차가 다 그 은행별로 다 돼 있고요,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날에 투자할 건지 내가 물건이 선정되면 그 계약서 갖고 이제 주거은행 가셔서 뭐 나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완전 외환을 바꾸셔야 되니까 네. 뭐 전혀 문제 없이 그 요새 은행마다 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걸 잘 몰라서 지점별로도 잘 안 되고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모든 그 은행들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글로벌 시대에 왔군요. 예, 이것도. 저 해외 투자 시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참 예측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 이 평가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특히 그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테고요. 그래서 좀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익률이라는 건 나라별로 좀 틀린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요새 뭐 수익률이 한 4% 수준. 이제 보통 저희가 수익률을 뭐로 따지냐면 이자하고 관계 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조금 많이 벌 수 있으면 이제 수익률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4%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다른 게 뭐 뉴욕하고 LA 같은 경우는 이제 4% 수준인데 조금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5%, 6%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경우 4% 정도 생각하시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최근 수익률을 보면 한 6%, 7%. 예전에 뭐 10% 이랬는데 요새는 베트남이 굉장히 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10%까지 기대하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한 6%, 7% 정도를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기타 다른 나라도 이제 그 베트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이제 뭐 캄보디아나 미얀마라든가 이런 저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하셨듯이 거기는 이제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률은 그 나라의 어떤 리스크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 그 수익률을 높은 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리스크를 줄이시는 게 해외 부동산 투자 부분에서는 그 성공 포인트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익률이 선진국 가장 낮은 게 이제 미국 안정적인 나라가 4% 정도 되면 한국에서 이렇게 은행에 돈 넣어서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된다고 보는데 보통 거기는 세금이나 이런 건 다 빠져 있는 거죠? 예,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른 게요. 미국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금의 감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단적으로 한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미국의 이제 아파트를 콘도를 뭐 수익형으로 하나 사셔갖고 하시게 되면 우선 이제 임대료는 그대로 이제 수익으로 가고요. 공제되는 비용이 뭐 융자라시면 융자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 관리를 했으면 관리 비용, 또 하나가 이제 감가상각 이런 부분이 다 제해지기 때문에 거의 뭐 초창기에 세금 내실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걸 다 빼고 지금 4% 정도, 그 정도 수준 보시면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해외 부동산 투자 매력이 있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해외를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 뭐 베트남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어려워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져서 이게 사실은 수익률이 더 나와야 되는데 경쟁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낮아가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경쟁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을 낮추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좋은 거는 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임대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임차인이 잘 들어오는 그런 좋은 지역을 또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수익률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 공실률이거든요. 공실이 아무리 수익률을 봐도 공실이 많아버리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많이 고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해외 부동산 투자가 대박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 한국 국내 시장에 비해서 좀 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꼭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그러면 이 특별히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제 이제 아까 세금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회수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부동산 역외 탈세 부분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투명한 돈을 투명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가서 내가 좋다고 그래서 어떤 적법한 절차한 거 치고 내가 가서 그냥 현금 주고 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 때 문제 생기고, 또 나가서 요새는 이제 왜냐면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이면서 또 정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에 있든 말레이시아에 있든 그 집에 내가 소유라고 그러고 한국인이라고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모르겠지 하고 사셨다가 나중에 문제돼서 지금 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라는 거는 불법으로 투자라는 게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맹목적인 거, 친구가 어디에 샀다고 따라가서 사는 것보다 정확하게 내가 어떤 투자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피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좋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해외에 가보지 않고 한국에서만 결정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건데, 집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데이터로만 보고도 살 수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이 이제 가보면은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가서 현지도 좀 보고 내가 이제 봤을 때 이 집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또 전문가한테 조언을 얻어서 사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확인 검증 없이 또 아니면 한 번에 그냥 가서 보시고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고요. 최소한 한 두세 번 가서 보고 지역도 좀 살펴보고 또 내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 성공적이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실제로 현지에 가셔서 꼭 답사를 하시고 어떤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를 자주 가려면 그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죠. 왜냐하면 해외 투자를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부동산을 구입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투입을 하시는데, 3억을 투입하기 위해서 내가 출장 가면 보통 1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100만 원, 150만 원 아껴서 3억을 날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가보지 않고 그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모든 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맡겨서 내가 이제 어떤 자산을 어떻게 보면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좀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어떤 그 자산을 일궈놓은 자산을 지키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해외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대신 관리해주고 투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믿을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어디 누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한 개인이 그거를 사기를 치거나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가 돼 있고요. 모든 비용은 에스크로라든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베트남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또 최근에 이제 개도국이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하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뢰성 있는 부분을 하라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고요. 가장 많이 이제 당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전문가가 아닌 아닌 분들, 그러니까 지인이나 친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책임 소재라든가 혹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들이라는 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게 본인의 어떤 자산을 지키고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그 간접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직접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까? 물론 직접 투자할 경우는 전문적인 투자 컨설팅을 아마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접 투자를 하시는 거는 주로 이제 자산금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수익은 적지만 안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외 돈들이 많이 나간다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정성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간접 투자가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거주라든가 내가 어떤 그 대체 투자를 하신다는 입장에서는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적인 투자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큰 프로젝트 규모에 내가 어떤 일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하시기 힘들고 또 경기가 굉장히 나쁘면 좀 오히려 또 수익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뭐 거주할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수익형인 경우에는 꼭 보셔야 되는 게 지역적으로 이제 여기가 뭐 수익 그 공실 없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현재 가서 좀 보시고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런 이후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투자 방법이 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투자가 좋으냐 간접적인 투자가 좋으냐는 부분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맞춤형으로 본인에 맞는 거를 좀 설계를 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재 그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투자 컨설팅하는 곳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어떤 걸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그 모르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각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뭐 각 주별로 이제 그 부동산 거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는 이제 현재 있는 업체를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부동산 분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국 분이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현재 있는 분양하는 걸 대행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컨설팅 하시는 분의 경력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현재 세봤느냐. 뭐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자기가 뭐 집 사고 팔고도 해보지도 않고 거주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컨설팅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부성설이고요. 네. 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가보지도 않고 뭐 여기가 베트남 부동산이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것 자체도 좀 어부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중개하시는 분의 어떤 경험, 실적이 있으면 실적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들어보시고 검증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또 그분들한테 뭐 돈을 건네신다든가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투자금을 건네서 투자하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이 뭐 부동산 미국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집을 산다 그러면 에스크로가 열리면 에스크로 계좌가 있습니다. 아니면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돈이 가서 거기서 모든 걸 거래를 하게 돼 있지 부동산 컨설팅 하시는 분한테 돈 주고 그러질 않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뭐 저희 그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문의를 하셨고 또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한테 돈을 투자를 하면 내가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신뢰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부동산 투자를 여기 이 나라에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느냐. 그건 대부분이 뭐 부동산 그 현지 뭐 시행이나 개발사라든가 은행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실적으로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해주시는 그런 컨설팅 업체라면 좀 믿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업체고 뭐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하신 분, 그 다음에 또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변호사가 해야 될 일까지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컨설팅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자기 전문 분야만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해외
부동산 투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을 아주 간결하고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마추어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금방 이렇게 좀 이렇게 주의사항이라든가 투자의 인기 분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요. 특히 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전 지역을 이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두루 훑어주셨는데 역시 그 실전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사례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역시 고수다운 오늘 그 진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